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그리고 징계 청구 후폭풍이 그야말로 거셉니다. 제시한 혐의 중에서 특히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재판부 사찰 의혹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의 법무부의 입장을 좀 보면 관련 문건에서 공개 자료가 아닌 비공개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면서 여러 근거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가장 문제라는 건데 이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무리야기 법관이라는 게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에 나왔던 자료죠. 그 자료가 이 대검을 통해 가지고 제공이 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합리적 의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사찰이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개인에 대한 성향 문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 사람의 현재 움직임, 동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우리법 연구회에 가입을 했는가, 과거에 이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느냐라는 것으로서 사찰의 의미가 이제 존재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 무리야기 법관 부분은 지난번에도 어쨌든 간에 이 사법농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가 이 유죄를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갔다면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사들이 바로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찰할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파장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 이상으로도 계속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조청래 부원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 좀 속보 하나를 좀 전해드리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텔레그램 박사방의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고 공판에서 조주빈 외 공범 5명에 대한 선고도 있었는데 이 5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서 15년이 각각 선고됐다고 합니다. 범죄 단체 조직 혐의가 인정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범죄 단체 조직 혐의가 인정됐고 재판부 역시도 엄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징역 40년을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잠시 후에 취재 기자가 준비되는 대로 연결을 해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부원장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사찰이라는 것은 옳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찰 의혹이 있었다면 그거는 뭐 철저히 파헤쳐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네이밍의 문제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용어로서 재판부 사찰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이 사찰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정보 활동이라든가 뭐 뒷조사, 뭐 비행 이런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 문건을 만들었다고 하는 성상욱 당시 수사정보 이 담당관은 공개적인 자료를 취합했을 뿐이다 얘기를 직무범위 내에서 한 것일 뿐이다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로부터 그 사실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의도 받지 못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법무부가 사전에 나한테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어는 사찰인데 이게 실제로 사찰인지는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하나 또 좀 추가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 총장이 이 보고서를 공판부로 보내지 않고 반부패 강력부로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보고서를 만든 이유가 재판의 공소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럼 당연히 공판부로 우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부패 강력부라고 갔으면요. 반부패 강력부가 예전에 흔히 하는 이제 특수부입니다. 고위직들의 비리,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뭐 과거의 관행입니다만은 이 특히 특수부가 그 과거에 이 언론에 이제 이 공표를 해서 늘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이런 부서입니다. 이런 부서로 보냈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의혹의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당시 보고서를 받았던 그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역시도 크게 화를 냈다 뭐 이런 사실도 좀 공개가 됐고 그 심재철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 역시도 보고서를 배포하라는 윤 총장은 지시를 전달받았지만 보고서 배포를 막았다. 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찰 얘기십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은 그때도 핵심적인 지금 친정부 검사 고위 간부고요. 지금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추미애 장관을 바로 밑에서 측근 보좌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한테 그 자료를 줬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은 의혹거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제주지법에 있는 강창욱 부장판사 역시도 좀 관련된 비판 표현을 직접 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뭐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좀 비판적인 표현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누구라도 자기 판사 자신과 관련된 자료를 누구라도 공개 정보라도 취합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검사가 재판부에서 법리를 다투어서 성소를 해야지 뭐 이런 다른 뭐 판사와 개인 성향이라든가 그 사람의 정치 성향 뭐 판결에 대한 기존의 성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앞서 이제 조 부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해당 문건을 작성한 현직 부장검사 역시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무리야기 법관 이 내용은 사법농단 사건 중에 하나를 맡은 재판부 구성원 A 판사가 양승태 그 전임 대법원장 그 시절에 작성됐었던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걸 의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가 잘못돼서 아예 그냥 해석이 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를 하더라도 그것의 목적이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것, 특히 정치적 성향을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찰의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공개된 자료를 취합을 했다고 하는데 흔히 아는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도 검색의 양과 기술적인 접근성의 문제에 의해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행, 뭐 도청, 이 고문 이런 것만이 사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정보화된 사회에서 인터넷을 과도하게 양으로서 기능적으로 또 접근하는 것조차도 사찰의 의혹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대검 감찰부에서도 법무부 지시에 따라서 대검 수사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해서 이 사찰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를 수색을 했고 지금 압수한 내용물을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핵심이라고 한다면 실제 그 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여부가 있는 진짜 사찰인지 혹은 뭐 공정하게 좀 수집된 정보였는지 이 부분을 좀 파악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그 되겠죠. 부분과 함께 이 그분의 행위가 목적적으로 봤을 때 어떤 판사에 대해서 압박을 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존재했는가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반부패 강력부에 줬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이 조국 장관의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정보가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선 검사들 반발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줄줄이 좀 실명으로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 글도 올렸고, 글이 올라오는 족족 거기에 대한 뭐 동의하는 댓글도 굉장히 좀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검찰 내부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와 관련된 6개 항목을 보면은 제대로 소명이 되고 성명이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그걸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고 방어권을 존중해서 소명을 한 것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라임 사건과 관련돼서 김봉현의 서신에서 비롯된 감찰 문제, 그다음에 특활비 관련 문제는 아예 누락이 됐습니다. 이걸 볼 때 검사들이 이게 공정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하는 그 표현이 맞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제주의 이완우 검사가 커밍아웃 했던 사안보다도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고 전국의 검사 인원수가 2,200여 명인데 요번에 이프로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라온 비난 댓글이 뭐 350개를 넘었다고 그러고요. 7년 만에 지금 각 지청에서 평검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로 열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파급 효과는 검찰 역사상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폭풍이 거셀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직무정지, 집행정지 소송을 낸 윤석열 총장의 행정법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전국의 고검장 6명이 총장 직무정지는 정치적인 중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 때문에 법무장관이 판단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고검장 6명이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반발이 굉장히 좀 거센 것 같습니다. 고검장 6분이면 절대 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뭐 동료의식이 발현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이 장관을 수사할 때는 왜 전부 다 가만히 있었는지 저는 묻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총장이
감찰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빌미를 절차상의 빌미를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이 법을 다루는 부처이기 때문에 전부 다 법으로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도 뭐 행정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좀 과정 속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검장 문제는요. 지금 뭐 절대다수 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9분 정도가 계세요. 그리고 지금 대검 차장 조난관 차장도 고검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저녁에 조난관 지금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있는 조난관 차장이 고검장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그걸 연기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소집을 했을 때 내용이 지금 이게 이 검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의견을 집약하기 위한 걸로 소집이 됐었는데 정치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했는지 연기됐다가 오늘 다시 열린 거거든요. 예. 절대 다수가 아니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검찰 전체 숫자로 보면은 뭐 그렇죠. 예.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댓글이 300 몇 개 달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검사 숫자가 2,000명이 넘는데 그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역시도 직무 배제 조치 하루 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통상 집행 정지 신청 후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원한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검사징계법 8조 2항에 보면요.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징계 혐의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상황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지금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가 예. 사전 절차를 다 소홀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그것을 판단할 때 실제로 직무정지 명령을 발동할 때 추미애 장관이 그 사전 절차에 따라서 소명 조치라든가 절차에 따른 걸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그 부분을 저는 중점적으로 볼 거로 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다 누락한 거거든요. 법원에서 그 부분을 중요하게 판단의 근거로 삼을 걸로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소송으로 이제 대법원까지 가야지 판결이 나는 부분이고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바로 신속 확인하기 때문에 현행 규정 이상을 이렇게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뭐 저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예, 본안 소송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임기가 뭐 한 9개월 정도, 8, 9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본안 소송이 결정이 나기는 어려울 거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도 좀 산회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윤 총장을 국회로 불려서 해명할 기회를 두자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었고 합의 없는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민주당이 좀 반대를 하면서 서로 갈등을 했습니다. 이후에 국민의힘 대검을 방문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였는데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고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충돌했고요. 그 두 분은 대통령께서 임명한 분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것이 국민들에게도 도리고 알 권리도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법사위 개의 조건이 위원회 제적의원의 4분의 1이니까 어제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한 건데 문제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게 민주당 쪽과 협의가 된 게 아니라는 이유로 개회 15분 만에 산회 처리를 했거든요. 지금 국회법상 열리자마자 산회 처리를 하면 당일날은 다시 열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국회법상 4분의 1이라고 정해놓은 이유는 여야 간사 합의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따라서 4분의 1이 요청해서 전체회의가 열리면 위원장이 거부할 경우 다른 당의 간사가 그거를 위원회를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은 적법하게 하지 못한 거거든요. 오늘 다시 열리겠지만은 또 그런 구태를 반복할 거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증인 시청은 어쨌든 뭐 여야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야당에서 좀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것이 이 야당 간사께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야당이 그 윤석열 총장과 사전에 교감해서 증인 문제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면 의심을 샀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좀 상황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대통령이 지금 나설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현재 그 검찰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돼 있고요.
실제로 실형을 산다거나 하면 이제 대통령이 파면할 수 있지만은 그런 과정이 아니면은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징계 절차에 의해서 장관이 재청이 있을 때만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뭐 한마디 하시면 이걸 또 이 징계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께서는 뭐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대통령의 의중은 웬만큼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반대로 봅니다.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이 사람이 적임이다 해서 만방에 다 알리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임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사실 해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데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럼 국민들은 누굴 바라보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예.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이 절차에 따라서 올라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민주주의입니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을 보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요. 흔히 하는 본부에서 은밀한 밀사가 가서 총장에게 당신 그 사퇴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전달하란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과연 옳은 방식입니까? 옳은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상황이 어떻게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절차를 기다리다가 민주적 절차가 종료된 다음에 이 본인이 결론을 내어야 되는 법적 이 권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방관하는 거는 뭐 옳은 겁니까? 아니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두 분의 갈등 양상 때문에 국정이 전반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싸움이 지금 거의 1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1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갈등이 막바지에 왔다라는 것은 뭐 저도 인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 징계위원회 절차가 빨리 결정이 나가지고 가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절차적으로 맞는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은 침묵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좀 강한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퇴 압박도 했는데 국정조사 카드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청와대와 좀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이 징계위 절차를 대통령께 이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특별히 반응을 안 보이셨다는 것은 그 절차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그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끌어온 이 갈등을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거치 문제를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거고요. 국정조사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사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야당도 크게 뭐 거부하지 않고 호응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 뉘앙스로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한편으로 반대로 이 추미애 장관은 공격할 포인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정조사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죠. 필요하죠. 근데 윤석열 총장만 하고 추미애 장관을 빼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온 삼척 동자가 다 아는 내용인데 당사자 중에 한쪽만 국정조사를 하고 한쪽은 빼자.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나온 내용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이낙연 대표의 그걸 받아서 그럼 국정조사 해보자. 예. 대신에 추미애 장관도 같이 하자. 이러니까 추미애 장관을 빼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는. 결국은 정치적 아젠다로서 던진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찰에 어쨌든 이렇게 사찰이 주요 주제가 된다면은 결국은 사찰의 주체는 이제 검찰 쪽이기 때문에 검찰 쪽이 어쨌든 간에 이 국정조사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고요. 추미애 장관은 필요하다면 뭐 증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는 거지 추미애 장관을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사실은 주제가 이 조금 어긋날 수 전체를 볼 있습니다. 때는 추미애 장관의 직권 남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휘권, 감찰권, 인사권 다 사용해가지고 지금 검찰 중립성 다 흔들어 놓고 나라의 근간을 다 흔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사찰 문제만 가지고 갑니까? 이 사안이 사찰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찰 문제도 그 중에 한 가지일 뿐이다. 지난번에
이 장관 탄핵했다가 이제 이렇게 불발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뭐 정치적 상황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 단어의 뉘앙스와 법적인 것들에 대한 그 결과를 보시면은 사찰이라는 것과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